아름다운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안녕하시죠? 지우의 반편지에 오신 걸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조금 엉뚱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예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머리도 빗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음악도 듣고 싶어서 버튼도 눌러야 하고 가방도 챙겨야 하고 기타 등등 동시간대에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손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나는 8개 다리를 가진 문어였다면 좋겠다. 혹은 10개를 가진 오징어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소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같은 시간에 여러 업무를 해내야만 하는 현대인의 피할 수 없는 현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시간대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던 그런 경험들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멀티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멀티미디어, 멀티플레이어, 멀티태스킹 등 한 번에 여러 업무를 잘 해내는 능력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집중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동시에 산만함이 증가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에서는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 요즘처럼 풍요로운 시대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쁨 불만족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우리가 만들어낸 갖가지 장치가 우리의 집중력을 오히려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찰하고 있는 책, 저자 매기 잭슨의 산만함의 탄생,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태스킹의 불편한 진실. 인간의 생존 본능을 교묘히 이용하는 미디어. 몰리는 한창 바빴다. 까만 머리카락에 토실토실한 얼굴을 한, 걸음마도 제대로 못된 14개월짜리 아기 몰리는 한 손으로 선반을 잡고 서서 선반의 장난감들을 있는 힘껏 밖으로 빼내는 중이었다. 색색깔의 플라스틱 블럭을 1개, 2개, 3개까지 바닥에 떨어뜨린다. 고민형은 한번 꼭 껴안아 준 후 옆으로 내동댕이 친다. 그러다 몰리는 갑자기 우두커니 서서 커다란 방 한쪽 끝에 대형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세서미 스트리트의 아기 엘모 캐릭터가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노래하는 모습에 넋이 빠졌다. 몰리가 TV에 끌려가고 있어요. 옆방 실험실에서 몰리와 몰리의 엄마를 비디오로 찍고 있는 심리학과 교수 댄 앤더슨이 나직히 속삭였다. 지금 몰리는 TV를 보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내 TV에 끌려가는 거죠. 앤더슨과 대학원생 2명이 일방향 투시벽을 통해 관찰을 하는 사이 몰리는 몇 초 동안 그렇게 넋을 잃은 채 서 있었다. 화면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 순간 몰리는 앞으로 넘어졌다. 근처의 마룻바닥에 앉아있던 젊은 세대 몰리 엄마는 TV에서 눈을 돌려 황급히 아이를 받아 안았다. 다행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지는 않았다. 앤더슨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방 안 구석구석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중이었다. 장난감에서 TV에 눈을 돌렸다가 다시 엄마에게로 품으로 간 몰리. 아기를 보고 있긴 하지만 주로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몰리 엄마가 관찰 대상이었다. TV에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세 이하 유아 시장을 겨냥해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방송 중이다. 평생 아이들이 TV에 보이는 관심을 연구해온 사람에게 여기만큼 생각거리가 풍성한 곳도 없다. 앤더슨은 매사추세츠 대학 교수로 활달한 성격에 노래하는 듯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요정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 같다.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일러주는 마음 착한 마법사라면 제격일 것이다. 처음에는 관찰 대상자들이 각자의 집에서 TV 시청하는 모습을 지켜본 앤더슨은 이제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의 노동자 거주 지역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에 와 있다. 그는 우리가 TV를 시청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심장 박동수를 재고 시선을 추적하는 등 갖가지 다양한 수치들을 연구하고 있다. 앤더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평균적으로 아이와 어른 모두 시간당 최대 150번 TV에서 눈을 떼고는 한다. 오로지 시선이 15초 이상 한 곳에 머무른 이후에야 우리는 최대 10분까지 계속 이어서 TV를 볼 가능성이 높다. TV에서 방영되는 내용이 너무 빠르고 자극적이거나 혹은 너무 조용하고 느려도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다. 텔레비전이 사람들을 잡아끌 수 있는 건 그 내용이 우리의 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계속 뒤바뀌는 이미지를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그 화려하고 선명한 움직임에 계속 이끌릴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텔레비전은 대단히 독창적인 물건이다. 우리의 생존 본능의 호소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오락이니 말이다. 몰리처럼 아주 어린 시청자들이 본물처럼 쏟아지는 새로운 영유아를 겨냥한 교육용 프로그램에 넋을 잃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기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서 뭔가 배울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도 말이다. 사람을 이리저리 흔들며 쥐었다 놓았다 하는 텔레비전은 알고 보면 인간을 방해하는 데 전문인 기계로 인간의 집중력을 잘게 쪼개는 힘이 이만큼 막강한 장치는 이제까지 없었다. 눈부신 화면이 반짝거리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뀐다. 바로 이것이 앤더슨이 꼬맹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탐구해 얻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그를 비롯한 다른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TV에 얼마나 집중력을 집중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랜 세월 노력해왔으면서도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동안 화면 밖의 세상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앤더슨과 그의 연구팀은 아이들이 TV를 시청하지 않고 있는 순간조차도 TV가 가정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최근 밝혀냈다. 개인 방송이 나오고 있을 때 1세에서 3세 아기들은
TV가 꺼져 있을 때에 비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절반인데다가 놀이에 대한 집중력도 25%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아기들은 주의력 결핍 장애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기들은 멀티태스킹을 하느라 바쁜 청소년과 비슷한 모습이 되어갔다. 한 가지 장난감을 오래 갖고 놀지 못하고 이것저것에 손을 댔으며 TV에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면 거기에 빠져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렸다. 부모들도 덩달아 집중력을 잃어버려 TV를 볼 때는 아이들과의 교류가 20% 줄어들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수동적인 반응을 보인다. 8세에서 18세의 아동 중 집에 TV가 거의 항상 켜져 있는 경우가 40%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병원, 공항, 엘리베이터, 교실, 자동차 뒷좌석에서까지 우리는 화면을 접할 수 있다. 정신없이 깜빡이며 우리의 뇌리 속으로 들어오는 텔레비전 자막에 주의력 결핍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또 있다. 매일같이 홍수처럼 쏟아지며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 놓는 정보의 물결이 TV에서만 비롯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리는 시선을 어디에 두든 몸을 어디에 향하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든 집중력이 분산되는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물리는 동시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 멀티태스킹과 새로운 일이 갑자기 끼어드는 인터럽트 구동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갈 만반의 준비를 하는 셈이다. 그것은 엘모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가상세계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대안적인 공간을 무한정 마련해 주었다면 멀티태스킹은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건네준 것처럼 보인다. 사이버 스페이스 덕분에 우리는 머나먼 거리를 극복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 땅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의 한계도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지각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던 문들을 부수어 버렸다. 새로운 공간이 겹겹이 쌓여 있는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지력을 향상시켜야만 하는데 그 인지력 능력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만함이다. 1967년 마셜 맥클루언은 그러지 않고는 그 어느 때보다 동시성이 발달한 시대를 갑자기 툭 떨어진 듯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공간을 헤쳐나갈 방도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할 비책. 그 해답은 바로 멀티태스킹이다. 한 가지 일을 마치기 전에 다른 일을 두세 가지 더하면 안 될 것이 뭐 있는가? 지금 우리 앞에는 멀티태스킹의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뉴스도 거기에 발맞추어야 합니다. CNN 파이프라인 각지의 다양한 뉴스들을 당신의 컴퓨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5월의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이 취소되는 바람에 디트로이트 공항에 머무는 동안 대형 화면에 떠있던 광고이다. 내 주위의 여행객들은 저마다 PDA, 아이팟, 노트북, 휴대전화, 공항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TV 화면들 사이에서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며 쉴 새 없이 움직였다. CNN 파이프라인에서 당신의 세상을 누비세요. 광고는 그렇게 끝이 나고 있었다. 몰리야, 너도 속도를 높이렴? 드넓은 우주가 펼쳐져 있잖아. 현재 직장에 다니는 부모는 전체 근무 시간 중 3분의 1 이상을 멀티태스킹을 하며 업무를 본다. 또 우리는 휴대전화를 몸에 달고 술 취한 사람처럼 운전을 한다. 그러다 죽을 수 있는데도 기어코 통화를 한다. 메신저는 오프라인 표시 기능 덕분에 완벽한 멀티태스킹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거듭났다. 10대 청소년들은 그것이 바로 메신저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직접 만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메신저를 이용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조이치 이토가 이야기한 야유 전광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들의 뒷담 하나, 무심코 던진 농담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주는 이 장치는 한 벤처 자본가가 품은 터무니없는 공상의 산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회의실, 컨퍼런스 모임, 대학 수업 등에서 집중력을 사로잡기 위한 영역 다툼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객석에 앉아있는 한 청중이 같은 방의 다른 이에게 메신저로 보낸 말이다. 정말 그랬다니까 라며 누군가 대답을 해온다. 웹서핑과 이메일 체킹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된 지 이미 오래이고 여기에 메신저가 새롭게 가세된 셈이다. 덕분에 데니얼 호의 테크놀로지 연극 작품에 등장하는 이중 대화는 허구보다는 실제에 가깝게 다가온다. 기업의 상사와 연사, 그리고 교수들은 여러 가지 위협과 정전 사태를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다시 강연에 집중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 반면 강연에 참석한 청중들은 그들을 무시하면서 집중력을 분산시킬 권리를 주장한다.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발전 도상에서 부딪히게 되는 장애물에 불과한 것일까? 과연 우리는 조각난 시간을 이어붙여 무한한 생산성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미디어 비평가 케인 제임스는 뉴스 앵커의 말과 동시에 자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 삶의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지금 우리는 머리 뒤에도 눈이 달렸으면 좋을 법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가이저 파노라마를 만들어낸 아우구스트 푸어만의 말을 빌리면 보다 간단하다. 그는 첨단 기술의 기적이 나타나는 시대에서는 단순히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만으로는 사람들 성에 차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미지의 것을 파고드는 동시에 불가능한 것까지 하고자 할 것이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정보 처리 방식에 맞춰 살아가다. 나는 또 한 번 실험실을 찾아 이번에는 관찰을 당하는 아기 신세가 되어보았다. 나는 앤아버에 자리한 미시건 대학의 지하 실험실에 설치된 비좁은 부스 안으로 들어가 턱받침에 머리를 올려놓고
헤드셋을 썼다. 오른손은 4개의 금속키가 달린 장치 위에 올려놓았다. 내 앞에 있는 테이블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한 대 놓여 있고 그 위에 눈 모양으로 생긴 비디오 카메라 2대가 달려 있었다. 화면에 떠 있는 톤이나 색깔이 다른 화면 위의 글자들의 반응에 특정 키를 잘 누르려 애쓰는 광경을 찍으려는 것이었다. 이건 꽤나 만만찮은 일이었다. 각기 다른 톤과 색깔의 글자들이 동시에 날아드는 와중에 최대한 빨리 특정 키를 눌러야 했기 때문이다. 색깔들은 그나마 맞추겠으나 신호음은 귀에 들리지 않은 경우조차 있었다. 나는 건너편 부스에 있는 2 대학원생 애덤과 조너선의 모습을 머리에 그려보았다. 테스트 속도를 유지하느라 바쁘게 눈을 굴리고 있을 터였다. 나는 집중하려고 애를 쓰면서 있는 힘을 다해 테스트를 치렀다.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닌 이를 악물게 만드는 테스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나는 미시건 대학의 뇌인지행동연구소 소장인 데이비드 마이어의 인도를 받아 인지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멀티태스킹을 바라보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새로운 연구 분야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 마이어는 많은 동료들로부터 실험 심리학계의 최고의 학자로 추앙받는 인물이었지만 외양을 봐서는 천재적인 학자보다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 같았다. 호리호리한 체격에 키가 크고 얼굴은 조각 같았고 남부 사투리를 썼으며 켄터키 지방의 억양이 희미하게 묻어났다. 뇌과학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능력이 기가 막힌 마이어는 최근 몇 년 동안 미디어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멀티태스킹 연구 분야의 최근 동향을 이야기할 때면 그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다. 마이어는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줄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이라는 방해물도 기꺼이 감내한다. 그 역시 인터럽션을 통해 작동되는 사람인 것이다. 그 푹푹 찌던 5월의 아침, 마이어는 빛바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채 위장병으로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실험실로 들어왔다. 올해로 64신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멀티태스킹의 위험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라면 다른 연구에 쓸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마이어가 보기에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재난이 될지 모르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던 것처럼 말이다. 혹시 그가 이목을 끌려는 목적으로 괜한 걱정을 사서 하는 건 아닐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까발리는 그의 성향 때문에 점잖은 과학계가 적잖이 놀란 것도 분명 사실이다. 간결하고 짤막한 4쪽짜리 보고서가 점점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그가 쓴 논문이나 연설문은 길고 장황하다. 하지만 그 분야의 거물들의 이론을 인용하여 쓸데없이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는 일은 없다. 그는 학계에 르네상스를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뇌를 컴퓨터로 모형화하는 작업에서부터 의미 점화,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룬 것으로 명망이 높다. 과연 그는 세상의 이목을 위해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못 말리는 독불장군일까? 아니면
우리를 공경에서 구해줄 수 있는 해 안에 있는 예언자일까? 집중력 연구에서 오랫동안 비주류로 여겨지던 분야에서 그가 가장 큰 명성을 얻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1879년 빌헤름 분트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처음으로 심리학 실험을 만들었을 때는 뜻을 가진 과학자들이 모여 몇 년 동안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연구했다. 이때 인간은 일상생활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해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술사가 조너선 크레리는 이를 발단으로 인간이 주변 환경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지각이 기억, 욕망, 의지, 예상, 곧 일어날 경험의 힘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려는 여러 가지 연구가 끝없이 맹렬하게 이어졌다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윌리엄 제임스도 지각과 인식의 그런 복잡한 작용을 깊이 염두에 둠으로써 천재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초기 심리학 연구자들이 매료되었던 입력, 출력식의 정보 처리는 인식 능력의 일부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과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정신이 기혈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는 것이 고차원의 정신작용을 규명하는 길이란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작업 변화에 대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은 아서티 저어실드였다. 그는 논문을 쓰기 위해 학생을 두 부류로 나누어 한쪽은 비슷한 종류의 수학 문제, 다른 한쪽은 서로 다른 종류의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시간을 쟀다. 하지만 도중에 이 주제를 포기하고는 다시는 이에 대해 연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전후의 연구 과학자들이 작업 변환 연구에 달려들었다. 고차원적인 인지수행 능력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단초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이중 작업, 즉 말 그대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인간의 제한된 능력을 파고드는 연구가 줄을 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자 멀티태스킹에 대한 연구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일군의 학자들의 노력과 오늘날의 생활 여건이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오늘날 인간은 일을 하면서 지구상에 등장했던 그 어떤 기계보다 복잡하고 똑똑한 컴퓨터의 리듬에 점점 발을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시대이니만큼 컴퓨터와 인간의 정신작용을 연관시킨 연구가 본물을 이루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뇌는 과연 인공적인 정보 처리와 어떤 식으로 비교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멀티태스킹에 그토록 사로잡히는 것은 이 두 질문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지금 우리는 여러 비행기의 움직임을 동시에 살피는 항공 관제소 직원처럼 일하는 셈이다. 멀티태스킹하는 뇌가 치르게 될 진짜 비용. 나는 다시 부스로 돌아와 또 다른 실험에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두 가지의 복잡한 시각적 활동을 번갈아 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동시에 주어지는 자극에 반응하는 내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사실
두 가지 실험 모두 작업 변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가 두 가지 일을 정확히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읽으며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이메일을 읽고 난 후에 수다를 떨거나 수다를 떤 후 이메일을 읽는 식으로 진행된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할 때도 이와 유사하게 인식 능력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화면에 일렬로 늘어선 빈칸 4개 중 하나의 숫자에 0이 뜨게 되어 있었고 나는 그 위치에 맞추어 손가락의 키를 눌러야 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칸에 0이 뜨면 둘째 손가락 키를 눌러야 했고 두 번째 칸에 뜨면 셋째 손가락 키를 눌러야 했다. 탁탁. 알겠네. 쉬웠다. 숫자의 순서와 손가락 순서를 일치시키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반대로 키를 눌러야 했다. 이를테면 줄 맨 끝에 0이 나타나면 이번에는 둘째 손가락을 눌러야 했다. 여기에도 패턴은 있었지만 그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난 얼마 지나고 나서야 숫자들이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에 따라 숫자와 손가락의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난 숫자와 손가락을 반대로 대응시켜야 하는 고난이도 테스트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무키나 되는 대로 눌러댔다. 테스트가 끝나자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 윌리엄스 제임스, 봐요. 이 세상은 단순한 입출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훨씬 복잡하죠. 세상에 맞추려고 무던 애를 쓰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허둥지둥 싸움을 벌이게 된다. 내가 실험실에서 한바탕 뇌를 쥐어짜야 했던 잠시의 순간은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한 그 치열한 싸움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멀티태스킹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위 뉴런, 특히 시각을 담당하는 뇌의 36개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뉴런을 살펴봐야 한다. 이들 뉴런은 서로 가차없는 경쟁을 벌이는 관계에 있다. 망막에 있는 이런 뉴런이 먼저 색깔이나 위치 같은 시각 대상의 단순하고 제한된 특성을 전송하면 대뇌 피질과 다른 부분에 있는 상위 뉴런이 시각 대상의 의미 같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성을 정립한다. 이 각계각층의 뉴런이 반드시 조화롭게 작동을 해서 지각 응집 에너지장이 마련되어야만 그 대상이 뇌의 의미를 지니고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시간은 촉박한데 처리해야 할 정보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 다양한 뉴런 집단은 기억 속에 의미를 새기기 위해 뇌에 감각 정보를 남기려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온갖 정보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와중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열쇠는 무엇일까? 바로 집중력이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의 응집 에너지장이 부각되고 경쟁에서 진 나머지 뉴런 집단은 활동이 억제된다. 이들이 나타내는 대상에 대한 인식은 강제로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집중력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는 오른쪽 두 정엽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오른쪽 두 정엽은 특정 형태의 집중력과 관련해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시각이 멀쩡해도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각적 오류를 일으키는 환자들은 접시의 왼쪽에 놓여있는 음식만 먹거나 신체 왼쪽 부분에만 옷을 입는다. 집중력이 가닿지 못하는 부분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처럼 뇌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극도로 집중하면 그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긴다. 우리가 극도로 집중해 한 대상을 부각시킬 경우 주위 것들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되지는 않더라도 대단한 은폐 효과가 발생한다. 눈을 뜨고 있으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일종의 환상이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라고 얀티스는 지적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한 채 삶에서 동떨어져 있을 수만은 없게 되어 있다.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한 곳에 집중한 상태와 이 세상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상태를 늘 힘겹게 오가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판의 줄다리기다.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많은 집중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주변의 변화에 눈을 떼지 못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들은 특히 주변 환경에 완전히 좌우된다. 멀티태스킹을 비롯해 목표 지향적인 복잡한 행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세월과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걸음마에 익숙해진 유아들의 경우 엄마가 아이들에게 항상 지시를 내리면 1년 후 목표 설정 능력과 독립심을 훼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어른조차도 목적 지향적인 하향식의 주의 집중력과 자극에 따라 움직이는 보다 강력한 상향식의 집중력 체계가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길을 가다 멈춰서서 길가에 난 풀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생각에 잠겼다고 해보자. 그 풀을 양식으로 삼을 것인지 판단을 하려면 주변 환경은 잊은 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겨야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무 위에 있는 표범도 무의식 중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그랬다간 순식간에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인터럽트 구동식이다. 린다 스톤의 표현을 빌면 우리 주변 환경에 부분적으로나마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무엇보다 어려운 집중력 기술을 고생스레 배워 그 능력을 지속시킬 수 있게 갖은 애를 써야만 한다. 물리학자 앨런 라이트먼은 내게 세상은 너무 버거워 라는 에세이에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환경의 통제권을 내어주게 된다고 말한다. 라이트먼은 자신이 하루 일과를 부지불식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단위로 점점 더 작게 쪼개는 걸 보고는 자신이 꿈꾸고 상상하고 의문을 가지고 탐구하고 나아가 내면의 자아를 키워나가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멀티태스킹을 할 때 우리는 집중력의 바다에 빠져 헤엄치고 있는 것과 같다. 다른 작업을 위해 기어를 바꾸거나 주변 환경의 낌새를 다시 파악하기 위해 물 위로 고개를 잠시 내밀고는 다시 집중력의 바다로 빠져든다. 우리가 하루 종일 벌이는 줄다리기 시합의 속도를 부쩍 높인 것과 같다. 그런데 손대고 있는 작업들에 우리가 아무리 능숙하다 해도 여러 작업을 이리저리 오가면 변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의 뇌가 목표를 바꾸고 새로운 작업에 필요한 룰을 기억하고 아직도 잔상이 선명한 이전 활동들이 인지 능력에 가하는 방해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멀티태스킹에 보다 적절한 전략들을 구사하는 방법을 익히면 그런 비효율성을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훈련을 하다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할 때보다 절대 더 잘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라고 마이어는 말한다. 게다가 작업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변환 비용의 폭도 커진다. 첫 번째 실험에서 신호음과 색깔 모두를 생각해야 했을 때 색깔만 생각하면 되었던 전환이도 테스트를 치를 때보다 반응의 속도는 거의 2배가 느려졌다. 잘 들리지 않는 신호음까지 제대로 듣기 위해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어떤 색깔에 어떤 손가락 키를 눌러야 하는지 기억하느라 행동이 더뎌졌던 것 같다. 아니면 선행작용의 소극적 방해 때문에 뇌의 작용이 느려졌을 수도 있다. 더구나 오랫동안의 도시 생활로 청력이 닳아버린 상태인데 말이다. 이러한 상충작용은 두 번째 실험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숫자의 위치와 손가락의 위치가 일치했던 테스트에서는 느긋하게 반응을 해도 되었다. 하지만 부하가 치밀 정도로 비논리적이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친 듯이 반응 속도를 높여야 했다. 그러니 정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실험실에 쥐를 다루는 듯한 테스트나 0.001초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을 따지는 것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아이 하나가 쏜살같이 달려 나오는 걸 봤다고 해보자. 그게 골목으로 차가 쌩 지나가는 순간이라면 순간의 방심이나 더딘 반응이 엄청난 차이를 부를 수 있다. 집중력이 분할되는 순간 말 그대로 삶을 산산조각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실험실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안목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멀티태스킹은 과연 마이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커다란 재앙일까? 그러한 변환 비용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 즉 분할 화면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인지 능력에 나름의 손익이 발생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조각조각 이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마이어의 실험실에서
훌륭한 실험실 원숭이 노릇을 하려 분투하는 동안 내게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 무언가를 말이다.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여를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던가. 인지신경학자나 마이어 같은 실험 심리학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의 집중력, 즉 판단, 계획 수립, 자기 조절 등을 지휘하는 집행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금방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집행을 담당하는 집중력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멀티태스킹에 의존하면 할수록 세상을 커다란 그림으로 바라보고 장기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은 점점 바닥나고 만다. 효율성만 내세우다 보니 우리를 진정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기본 자질들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남긴 비극. 필라델피아의 갑부로서 미국의 산업이 한창 꽃피던 시절 성년기를 보낸 인물이 하나 있다. 프레더릭 윈슬로 테일러인데 그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데이브 마이어와 할 이야기가 아주 많지 않을까 싶다. 1856년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난 테일러는 스스로 공장에 들어가 공장 일을 익힌다. 그는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겠다는 신념이 워낙 강해서 아버지가 자기 몫으로 남겨준 상당한 유산까지 거절할 정도였다. 공장 관리자로서 열심히 일하던 당시의 사진을 보면 그는 비쩍 마르고 강철 같은 눈매는 결의에 차 있다. 개혁가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쉬운 말로도 사람을 선동하는 재주가 있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외쳐온 머리 써서 일하자란 구호를 처음 만들어낸 것도 바로 테일러였다. 경영계의 그룹 피터 드리커는 테일러가 이 세상에 마르크스나 프로이트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했다. 멀티태스킹을 지향하는 우리의 성향은 장기적 안목을 지니지 못한 이 엔지니어가 남긴 유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도 그의 상상은 존경과 멸시를 동시에 받았다. 어린 시절 테일러는 일하고 익히고 극기하라를 굳은 신조로 삼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 덕분에 그는 수학과 기계장치 발명,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성에 대한 애착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시력이 안 좋으면서도 운동 실력은 타고났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운동의 법칙이나 테크닉을 갈고 다듬는 걸 너무도 좋아해 어린아이 때에도 동네의 놀이란 놀이는 다 즐겼다고 한다. 그는 정확성이 중요하기로 악명 높은 크로켓 게임에서도 최고의 타법과 전략을 연구하며 몇 시간을 보냈다. 40이 되어 골프를 치게 되었을 때는 전혀 새로운 골프채, 흙배합, 페어웨이의 잔디 등을 만들어 게임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이러한 노력은 자주 결실을 맺었다. 테일러는 1881년에 열린 미국 테니스 대회 복식에서 우승을 거두었고 1902년, 1903년, 1905년에는 필라델피아 컨트리 클럽에서도 우승을 거두었다. 이런 만큼 그는 어떤 작업을 개선시키고자 할 때 결코 대충 해결책을 찾는 법이 없었다.
1870년대 말 테일러가 필라델피아의 엔터프라이즈 하이드롤릭 워크스에서 수습 기계공으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조업은 변변찮은 데다 예측도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아직 조립 라인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 시설의 효율성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군뱅이처럼 일했다. 근무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항상 일을 일찍 마쳤다간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당시 유일한 관리직이었던 현장 주임은 노동자들의 더러운 손이라면 질색했다. 나아가 노동자들을 게으른 족속이자 소모품으로 여기고 경멸했다. 당시 생산성이니 동기부여 등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었다. 그러니 노사관계에 끊임없이 긴장이 발생하고 간간히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일터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연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다 테일러가 나타난 것이다. 20년이 흐르는 동안 노조와 경영진 양쪽에서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치면서 테일러는 복합적이고 기발하고 다차원적인 해결책들을 마련해냈다. 그리고 이는 이후에 산업심리학, 인적자원관리, 실적평가, 품질관리, 경영학 등의 분야에 영감을 주었다.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다. 심지어 블라디미스 레닌은 공산주의자임에도 그를 열렬히 신봉했다. 레닌은 테일러가 59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난 후 3년 뒤인 1918년 프라우다지에 우리는 테일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부분을 모두 시도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테일러가 1911년에 쓴 과학적 경영의 원리는 20세기 전반에 나온 책 중 가장 유명한 경영서가 되었고 그의 사상은 20세기 일본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모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테일러가 살아있을 당시 노조 간부들은 그의 사상을 줄곧 멀리했고 회사 경영진 대부분도 그를 위험한 급진론자나 말썽꾼쯤으로 치부했다. 테일러의 사상은 왜 그토록 막강한 동시에 그토록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그가 외쳤던 개혁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순한 개념에 기반하고 있었다. 작업의 각 부분을 수량화하고 서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는 것. 테일러가 최초로 이용한 가장 막강한 혁신은 바로 스톱워치였다. 이 스톱워치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동작별 시간을 잰 후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고생스런 움직임은 빼버린 것이다. 경영학 교수 데니얼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작업에 걸리는 총 시간으로 줬겠지만 테일러는 작업을 구성 요소별로 쪼갠 후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작업을 이상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보다 효율적이면서 힘은 덜 드는 방식으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테일러는 또한 임금 인센티브제, 노사 간 협력, 개인 기술에 맞춘 작업도 옹호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런 혁신적 노력들은 그가 유산처럼 남겨놓은 스톱워치식 경영 때문에 빛이 바래고 만다. 당시 테일러가 일터에 이뤄놓은 성과는 영화와 사진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발명이
시각과 관점에 일으킨 변화와 일맥상통했다. 순간을 멈추고 재생시키고 속도를 높이고 한순간을 영원히 가두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느낌들의 발견은 시간을 통제하고 나아가 시간추이의 형태까지 잡아냈다. 에드워드 마이브리치가 힘차게 내달리는 말의 사진을 찍어 발레를 하는 듯한 동작 하나하나를 프레임별로 담아낸 것이 바로 이때였다. 피카소가 큐비즘을 내세우고 정물을 조각조각 내어 일상을 산산이 부순 후 재조합한 것도 이때였다. 발터 베냐민은 고전적인 에세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영화에서는 카메라의 상하 이동, 방해와 고립, 확장과 가속, 확대와 축소로 인해 이 세상을 보다 정확하게 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미처 의식하고 있지 못하던 기저의 구조와 패턴까지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찰스 릴런드가 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민첩한 집중력이 중요하다 외쳐댔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1891년 그는 아동들이 그러한 집중력 기술을 익혀 기억의 보관함 속에서 필요한 사진을 건져 올리듯 머릿속에 쌓인 지각 정보들을 재빨리 기억하고 찾아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쓰기도 했다. 이러한 사고는 집중력을 기본 동력으로 삼아 전반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해내는 데이터 프로세스 작업과 같았다고 스티븐 아라타는 지적한다. 하지만 작업을 기본 요소들로 하나하나 쪼개고 분산시켜서 공장을 훌륭한 짜임새를 갖추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하나의 기계로 만든 결과 몸서리 쳐지는 일이 빚어졌다. 테일러는 결국 사람을 어디나 바꿔 낄 수 있는 기계 부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드리커는 바로 이것이 테일러의 맹점이자 노동자층이 그에게 적의를 품게 된 이유라고 결론을 내린다. 테일러로부터 영감을 받아 고안된 작업 시간 측정 테크닉은 50가지가 넘는데 이러한 테크닉을 사용하는 공장은 오늘날도 상당수 근로자들이 아주 꺼린다. 드리커는 테일러가 주창한 원칙을 칭송해 마지 않으면서도 테일러가 일의 낭만을 파괴해 버렸다라고 이야기한다. 일은 고상한 기술이 아닌 일련의 단순한 움직임이 되어버렸다. 거기다 테일러는 작업에 대한 계획과 실제 작업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07년의 강의에서 생각은 근로자들의 몫이 아니다. 생각은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 한 번은 옛날에는 사람이 가장 먼저였다. 미래에는 시스템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만 한다 라고 말했다. 테일러는 냉혹한 발명가라기보다는 당대의 사상과 가치를 표방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멀티태스킹에는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근로자들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우리가 신주탄지 모시듯 하는 생산성을 제1선에서 신봉했을 뿐 아니라 업무를 잘게 쪼개는 스타일을 처음 도입한 것도 분명 그이기 때문이다. 한때 테일러의 후견을 받았던 플랭크 길블레스는 자기가 생활하는 가정집을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실로 삼아
면도날 2개를 이용하면 매일 아침 면도 시간을 40초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 자기 아이들 12명을 나란히 뉘어놓고 편도선 수술을 시켰던 길블레스는 얼마 뒤 양손 면도를 그만뒀다. 양손 면도를 하다 난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데만 2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는 안타까워한 것은 상처가 아니라 잃어버린 2분의 시간이었다라고 렌은 설명한다. 효율성을 추구하려면 한순간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었다.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우리들 대부분은 계획 수립과 실제 작업을 모두 맡아 하고 있다. 스톱워치를 들고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나름대로 효율성 전문가인 우리들은 좀 더 많은 일을 그 어느 때보다 빨리 해내려고 쉼없이 스스로를 몰아친다. 이렇게 생산성을 끝없이 추구한 결과 이제 막 싹을 틔웠지만 급속히 새를 불려가고 있는 인터럽션 사이언스란 것이 나타나게 되었고 여기서는 멀티태스킹에 대한 연구가 빠질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인터럽션이 발생하는 상황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곧 멀티태스킹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한 가지 일을 멈추고 다른 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조각난 시간들을 분석해서 지형들을 구성해 보면 현재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훤히 드러난다. 인터럽션 사이언스 분야의 선구적인 학자 글로리아 마크의 표현을 빌면 그것은 업무 파편화의 초상이다. 현재 우리는 조각나버린 우리의 생각과 프로젝트를 다시 하나로 끼워 맞추는데 일과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생각과 프로젝트는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운 누더기 같다. 서부 연안의 첨단 기술 회사 2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연구를 한 마크가 걸러낸 자료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게 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업무 파편화 현상은 이제껏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마크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근로자들이 프로젝트에 실제로 할애하는 시간은 11분에 불과했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을 손에 잡았다. 또 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해도 3분마다 한 번씩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직원들은 예산 프로젝트를 붙들고 11분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도 관련 이메일을 이것저것 열어보고 웹서핑을 하고 전화 통화까지 하는 시기였다. 물론 이런 모습이 전적으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릴런드가 지적했듯이 현대 생활에는 민첩한 지각 능력이 필수적이며 여러 가지 방해물이 필요한데 우리를 쉬게 해주기도 유용한 정보를 가져다 주기도 기막힌 아이디어를 번쩍 떠오르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처리해야 할 방해물의 수가 너무 많기도 하거니와 그런 방해물로 인해 한번 끊어진 생각의 끈을 다시 복원하려면 힘든 시간을 거쳐야 한다. 심리실험실에서는 피실험자들이 예전 작업으로 돌아오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의 근로자들은 방해를 받고 나서 끊어진 작업이나 생각의 끈을 스스로 다시 찾아야만 한다. 마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중력이 한번 분산되고 난 후에 우리가 예전 작업으로 돌아오는 데는 25분가량이 걸리며
그 중간에 다른 업무 프로젝트 2개에 더 매달리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째, 복잡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서 인지 능력이 일관된 맥을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표범이 근처에 있을 때 그 의미는 딱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딩동이나 삐 소리만으로는 그 정보의 특성을 그다지 많이 파악할 수가 없다. 과학 분야 작가 클라이브 톰프슨은 이메일이 왔는데 열어보지 않을 경우 그 이메일이 일을 멈추고 열어볼 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 고민하게 되지요. 이때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한다.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는 우리들의 관심을 끌려고 서로 간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마치 관심 가져달라고 보채는 아기들처럼. 도널드 브로드벤트의 연구 결과 작업의 성격이 복잡하면서도 원래 하던 작업과 유사한 면이 있을 경우에는 방해가 잠시 동안만 일어나도 오랜 시간 방해를 한 것만큼이나 우리의 주의를 완전히 흐트러 놓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균적인 지식 근로자의 하루 일과에서 인터럽션이 일어나는 시간은 총 2.1시간에 달하며 이는 미국 경제에 연 5,88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한 리서치 회사가 추정한 바 있다. 일하면서 머릿속으로 내내 끊어진 끈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근로자들로서는 무척 꺼림칙한 일이라고 마크는 잘라 말한다. 마크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일터에서 스스로 인터럽션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45%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첨단 기술 시대에 태어나 관심을 가져달라 보채는 아기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저기를 누비며 이 일 저 일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있다. 오늘날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하루 종일 물 위를 튕겨나가는 돌멩이처럼 집중력을 움직여야 한다. 어딘가에 집중력이 머무는 순간은 이따금 뿐이어야만 한다라고 톰프슨은 이야기한다. 바로 이것이 테일러가 정보화 시대에 물려준 진정한 유산 일이라. 어린 시절 우리의 기강을 잡던 부모님의 목소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되살아나는 것처럼 업무를 잘게 쪼개 더 빨리 일을 해야 한다는 테일러의 훈계는 미국 작업 윤리에 일부러 굳어져 버렸다. 신비함이 담긴 장인 정신을 땅속에 파묻어 버림으로써 인간의 속도에 맞춘 일의 흐름을 완전히 파괴한 장본인이 바로 테일러였다. 멀티태스킹이란 말은 원래 다수의 작업이 병행 처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컴퓨터 업계 전문 용어였다. 그런데 마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하루 평균 12개의 프로젝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한 화면에 할애하는 시간은 고작 20초에 불과하다. 우리의 집중력이 잘게 분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컴퓨터와 비슷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정형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 테일러식으로 일을 쪼개는 것으로 모자라 멀티태스킹의 속도까지 확 끌어올린 참이다. 그 결과 일과 생각의 끈이 풀어지고 끊어져 버린 이 현실 속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오늘 지우의 반편지, 몰입을 빼앗긴 사회를 예견한 우리 시대의 최고의 고전, 매기 잭슨의 산만함의 탄생 함께 읽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만함의 탄생은 두 번째 이야기로 멀티태스킹의 불편한 진실 제2편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편 산만함의 탄생 2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도 즐거운 하루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잘 자요.